계속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는 각 교육과정의 특징, 교육 목표, 교수학습법을 정리했던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표로 된 형태로 정리됐던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 오히려 출제는 가장 많이 됐던 요소는 바로 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학습법을 할 때도 에디 모형을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수업법을 개발하러 들어갈 일은 별로 없다. 근데 왜 이렇게 개발 모형이 중요했냐? 수업 방법에 대한. 왜냐하면 수업에서 중요한 요소를 다 집대성하는 결과가 개발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왜 중요하냐? 똑같아요. 교육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다 집대성해 놓은 게 개발 모형이에요. 그래서 개발 모형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묻고 있어요. 더군다나 과거보다 더 중요해진 게 뭐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를 편성하라고 돼 있어요. 자유학기제를 편성해라 그러면 딱 교육과정 만들어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 걸맞는 교수 학습법을 만들어 넣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걸맞는 교육 목표를 만들어 넣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걸맞는 평가를 도입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해보라는 거거든요. 각 학교마다 방침을 안 주니까 막 난리가 났었죠. 아니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개발하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고문하냐라는 게 일선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청에다 대고 난리를 치면서 한 얘기예요. 하지만 만들어 보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건 알아서 참고해서 하십시오. 그래갖고 교보문고 이런 데 보면 자유학기제 해가지고 책자가 나왔는데 그게 불티나게 팔렸어요. 각 선생님들한테. 그 정도였다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중학교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떨어질 과제가 담임을 맡으면서 자유학기제 편성하라고 과정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도와주라는 게 과제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지 과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럼 풀어보자 이거죠. 교육과정 개발부요. 타일러 이전에는 교육과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빗이라는 사람이 교육과정이라는 얘기를 처음 했고, 실상 교육과정 편성이라는 것을 최초로 고민한 사람은 타일러였다는 거죠. 그래서 타일러가 1949년이에요. 왜 49년이라는 걸 외우냐면 이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고 2차 대전까지 심리전에서 했던 거 내용을 다 집대성해서 이 사람이 4년간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책자를 냈고, 그 책자 안에 핵심은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다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목차를 썼는데 그 안에 보면 첫 번째가 교육 목표 수립, 학습경험 선정, 학습경험 조직, 평가라는 형태의 단원별로 뒀어요. 순서 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목표 수립할 때는 이런 요소 고려하고, 학습경험 선정할 때는 이런 요소 고려하고 라는 얘기를 다 책에다가 써놨다고요. 구체적인 기법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야, 이거 이대로 하면 교육과정 개발하는 거 나라도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처음 했는데 그 전까지는 학생의 성적을 매긴다라는 건 성적을 낸다라는 건 있었지만 교육 목표를 세운다는 개념은 아예 없었는데 목표 수립을 해야 돼? 이게 뭔 소리야? 하니까 교육 목표라는 게 왜 필요하고 이걸 이런 식으로 세워야 되고 이 얘기를 이 책에 다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목표, 평가, 지도 간에 순차적인 관계니까 다 일관되게 일치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교과서 편찬이라고 얘기를 했지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생각 자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요. 그 전까지는. 교과서 편찬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거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국정교과서 편찬할 때 교과서 편찬위원회가 있었어요. 교육과정이라고 쓰지 교과서 편찬이라고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이제는.
교육과정, 개발계획과 평가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평가는 뭐에 대한 평가냐면 교육과정이 교육 목표 달성을 했냐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평가는 학생 평가가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예요. 평가라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냐면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냐?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냐? 여기 교수 학습법이 잘 됐냐를 평가하는 거냐라는 이 세 가지 평가가 있다고요. 하나 더 있어요. 이 전체를 유지 관리하는 학교에 대한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평가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죠. 학교 평가까지.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는 뭐만 생각했냐면 딱 이 평가만 생각했어요. 학생 평가만. 그런데 이 학생 평가가 아니라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최초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생 평가가 있을 때는 이게 독립된 분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평가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 이건 독립된 분야로 만들어줘도 되겠네? 그래서 학생 평가, 교사학습법 평가, 교육 과정 평가, 학교 평가까지 다 모아서 교육 평가라는 학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타일러가 없었으면 교육 평가라는 분과 학문이 아예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타일러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교육 목표 수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교육부 자체도 교육 목표 수립이란 말이 없었다고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했었고 이러다가 경험식 교육과정에서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 넘어와서 브루너가 우주회의 집대성해가지고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를 큰 틀을 만들었잖아요. 구체적으로 교과서를 만드는데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필요한 거에 대한 방법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타바가 냈는데 세부 과정은 전체 흐름을 갈 때는 이걸 가겠지만 구체적으로 만든 건 어떻게 하냐면 시험적인 단원 생산을 먼저 해요. 도형 단원을 먼저 만들어요. 1학년 1학기 도형 단원. 그 다음에 그 단원이 맞는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해봐야 돼요. 파일럿으로 시범학교 선정에서 적용해봐야지 알잖아요. 시범 단원을 검증을 해요. 형성평가를 실시하겠죠. 검증하려면. 그 다음에 고칠 부분을 개정 통합을 시켜요. 잘못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원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도형 단원 만들어졌죠. 도형 단원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연산 단원 만들어졌어요. 확률 단원 만들었어요. 통계 단원 만들어졌어요. 단원 4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검증된 단원들을 딱 갖다 놓고 뭘 하는 거냐면 가만히 있어봐. 통계를 알려면 확률을 알지 못하면 통계를 알기가 어렵겠지? 그러면 통계 이전에 확률을 먼저 가르쳐야 되네. 확률을 알려면 사칙연산을 해야지 확률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 숫자 계산을 해내야 되니까 그러면 연산이 먼저 앞서야 되겠네. 그 다음에 연산을 하려면 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수와 수 아닌 것들을 알으려면 도형 개념을 통해서 도형 수 개념이 뭔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연산 이전에 도형을 가르쳐야겠다. 가장 쉽기도 쉽고. 그래서 산수를 가르칠 때는 도형, 연산, 확률, 통계 순으로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하는 게 단원 구조 개발이에요. 그래서 수학책을 딱 펼쳐서 보면 도형, 연산, 확률, 통계 순으로 가르치죠. 우리 수학 정석 보면 통계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르치는데 문제가 없겠네. 연관관계도 다 됐고. 그래서 새롭게 산수하고 단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 단원 정착해서 확산시키는 거예요. 과목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도형 단원 각각 만들어갖고 이어지면 이게 단원 하나씩 돼서 우리 하고 나면 여기다가 익힌 문제 하나씩 들어가 있죠. 교과서 보면 뒤에 익힌 문제 있어. 각 단원마다 목표 제시하고 내용 나오고 그다음에 익힌 문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교육 목표 달성 여부 체크할 수 있는 문제로 다 편성돼 있잖아요. 교과서가 이 구조라고요. 딱 그 구조로 만들자가 타바가 얘기한 거고 이대로 현재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하나도 안 틀려요. 교사에 의한 개발이 됐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교과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겠다.
교육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져야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고, 이렇게 벽돌 쌓듯이 세부 것들이 모아져서 과목이 되고, 과목이 모아져서 학년이 되고, 학년이 모아져서 학교가 되고 라는 형태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귀납적인 접근을 한 거죠. 단원에서 교과로. 이 교과는 교육과정의 약자죠. 학습 경험을 내용 활동으로 구분을 했다라는 게 차이가 있죠. 무슨 얘기냐? 내용과 활동이 학습 경험이, 여기서 학습 경험이라고 뭉뚱그려 있는 거를 구체화해서 벽돌로 쌓아서듯이 만들어야 되니까 학습 경험을 이 타반은 내용 요소와 활동 요소로 구분해서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학습 경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더욱더 세분화됐겠죠. 그렇게 만든 게 타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이해해 주면, 이거는 전체 틀에 탑다운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고, 교육부에서 일단 목표를 수립하고 거기에 관련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학습 경험들을 모으는 게 학습 경험 선정이고, 거기에서 그 우선순위라든가 순위 어디서 몇 학년에 가르쳐야 될지 배치하는 게 학습 경험 조직이고, 제대로 됐는지 평가하는 거면 이게 탑다운이면, 이거는 탑다운은 안 돼. 바텀으로 가야지. 이 바텀업으로 귀납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구나 라는 게 확연히 느껴지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워커는 내가 들어가 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아니던데? 내가 교육과정 개발 그 학자로 들어가 봤는데 교육과정 개발 과정이 실제로 타일러나 타바가 얘기한 대로 안 돼 있어. 맨 처음에 각 학자들, 교수들 모여갖고 토대다지기 하고, 즉 원칙 합의하는 거죠. 강령이라고. 자, 바람직한 거는 교육과정에 넣읍시다. 바람직하는 거, 하지 않은 건 뺍시다. 중복되는 거는 효율성이 높은 걸 넣고 효율성이 낮은 건 뺍시다 라는 원칙들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을 넣고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은 뺍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원칙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 원칙들을 먼저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안들을 놓고 이게 원칙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보완 설계를 지시를 하면 새로 설계를 해서 바꿀 부분을 바꾸겠죠. 이래서 그러면 교육관이 만들어지더라. 요까지가 교육부에서 해주는 일이고, 만들어져서 뿌리면 운용하는 건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가 워커의 시기 모형이죠. 딱 교육부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자가 할 얘기만 한 거예요. 학교 같으면 여기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돼? 까지 갈 텐데, 왜냐하면 평가안을 방안을 내야 되니까. 딱 그 참여하는 교육학자가 할 얘기만 한 거예요. 왜? 자기는 이 설계 단계까지만 들어가 봤어. 타일러 모형이 실제로는 이렇게 안 돼. 교육부 담당자 이걸 어떻게 알아? 들어가서 토대 다지고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그거 모아서 교육과정 만든 거지. 실제 이렇게 돌아가. 결국 수기하면서 하는 건 뭐냐면 각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중요해. 정치적 과정이야. 이해관계 제일 중요해. 이번에 당신 거 이거 넣어줬으니까 다음번에 이거는 우리 거 좀 넣어주세요. 그럽시다. 딜. 이 과정이더라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모습이더라는 거죠. 물리과 교수님이 이거는 꼭 넣읍시다. 물리교육과 교수님은 그거 넣으려면 이거는 내가 주장하는 이거는 좀 넣읍시다. 그럽시다. 이런 과정이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파이너가 비판을 한 거죠. 에이, 모래성 쌓고 앉았네. 사상노가. 지네가 가르칠 것도 아니면서 하면서 비판을 한 거죠. 아인즈너가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비판을 합니다. 타일러가 바이블이니까 타일러를 놓고 비판을 하죠. 다 타일러를 놓고 비판을 해요. 다 타일러를 놓고 비판을 해요. 아인즈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있잖아, 타일러가 교육 목표 수립할 때는 행동 목표로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과목에 따라서는 행동 목표를 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과목들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 볼까? 미술 시간. 타일러에 따르면 붓질을 1000번 이상 한다가 행동 목표가 될 거야. 근데
미술은 동양화처럼 붓질 한번 쫙 한 걸로 자기의 심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과목도 있고 2000번, 3000번을 해도 의미 없는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근데 무슨 행동 목표로 세우냐? 그건 의미가 없지 않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적용 가능하지가 않다. 적용이 안 되는데 뭔 소리냐라고 비판하는 게 아인즈너죠. 계획 개발의 순환적 과정.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표 설정을 해야 되고 내용 선정을 하고 학습 기회를 파악을 하고 조직을 하고 영역 조직하고 제시 반응 양식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의 반응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라는 게 행동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 목표만 하는 것들은 그런 행동적인 활동이 의미가 있는 경우다. 예를 들자면 사칙 연산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거는 행동 목표로 충분하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행동 목표로 할 수 있지만 미술 같은 경우는 표현적 활동만 있고 표현적 결과가 있을 뿐이지 행동 목표를 세운다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표현적 활동이 뭐가 있냐?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표현적 활동이죠. 이건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표현적 결과로서 그림이 나오면 돼요. 이게 맞는 거지. 행동적 목표를 어거지로 만들려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붓질을 1000번 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를 대표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또한 잘 보면 문제 해결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게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학 수업이다. 사칙연산을 계산할 수 있다처럼 행동을 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실제 과학의 원리를 해결을 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과목에 따라서는 행동 목표를 세우는 게 맞는 과목이 있고 문제 해결 목표를 세우는 게 맞는 과목이 있고 표현적 활동을 세울 수밖에 없는 과목이 있는 거예요. 과목에 따라서 목표 타일러는 무조건 행동 목표, 내용 행동 이원에 의한 목표를 세워야지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한 거죠. 사회적 실제적 구성, 질적 탐구. 무슨 차이냐? 행동 목표는 행동을 했다 안 했다 0, 1로 체크를 해서 수치 부여가 가능해요. 객관적으로 딱딱 떨어진다고요. 시험 문제 내놓고 객관식에 몇 개 맞았어 가지고 재면 돼요. 그런데 문제 해결 목표를 두거나 표현적 활동을 하는 것들은 점수 부여가 안 된다고요. 이게 행동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로 점수 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즉 문제 해결 활동이 목표나 표현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행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객관식 시험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수행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표현적 활동 결과는 선생님이 한 반 아이들의 그림을 쫙 나열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별로 쫙 뽑아요. 그래서 제일 잘 된 거 맨 왼쪽에다, 그 다음 잘 된 거 이렇게 쫙 뽑아요. 그럼 선생님이 보면서 요까지는 5점,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4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점 하고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왜 여기까지가 5점인지. 구도와 채색이 잘 돼 있다. 얘는 채색은 잘 돼 있지만 구도가 모자라고, 얘는 구도는 잘 돼 있지만 채색이 모자라고. 그래서 4점. 얘는 구도와 채색도 안 맞아. 그 다음에 얘는 그림이 아니야. 이러면서 점수 부여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밖에 문제 해결 목표나 표현적 활동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밖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고 교사의 전문적인 식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 있다 이거죠. 즉 행동 목표에 따라서 수치 부여를 하는, 행동 변화에 따라서 수치 부여를 하는 타일러의 교육 목표 방식은 전혀 안 맞는 과목이 있다라는 게 아인즈너의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과목은 달리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아인즈너의 예술적 접근이에요. 왜 예술적이냐? 특히 예술 교과가 이 타일러에 안 맞아요. 음악, 미술, 체육이 여기 안 맞는다고요. 공을 1000번 찰 수 있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축구에서 골을 넣는다는 게 중요하지. 축구를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지. 공을 1000번을 찰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인즈너가 비판을 한 게 1979년에 인간중심 교육과정에서 냈죠. 그 이후에는 이제 점차 새로운 접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스킬백의 학교 중심 모형이나 위긴자 맥타의 후진 설계 모형인데 주로 이거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개편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복고주의에 따라서 이원화를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수능에 필요한 과목에 해당되는 지식 중심의 과목이 있고 덕과 체의 전인교육 중심의 과목이 있다라고 복고주의에서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과목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킬백의 학교 중심 모형이나 위긴자 맥타의 후진 설계 모형에 따라서 발전해 왔고, 요 예술 과목의 경우는 아인즈너의 기법들이 많이 채택이 됐고요. 미술 과목에 있어서 그래서 붓질을 첨번한다라고 목표를 세우는 미친 선생님은 안 계시죠, 아무도. 그림을 통해 그려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세우지, 붓질을 첨번한다, 발길질을 첨번한다, 이런 미친 목표를 세우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까지 안 되니까 개편이 되기 시작하는데, 스킬백의 학교 중심 모형이 개편된 점은 그겁니다. 잘 보니까 학교에 따라서 추구하는 목표들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문계 고등학교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편성해 준 대로 하면 돼요. 다 같으니까. 교육부에 편성해 준 대로 안 하는 게 오히려 문제예요. 예? 그런데 예술고등학교를 가보았더니 교육부에서 편성해 주는 걸 그대로 따랐다가는 말도 안 돼. 그걸 모아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달라져야겠다라고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예술고등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가 처한 상황은 애들 입장에서는 기초과목만 충실하게 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주로 자기 전공별로 맞춰서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동양화 전공한 애하고 서양화 전공한 애가 배워야 될 내용이 다르고, 성악 전공한 애와 기악 전공한 애가 배워야 될 내용이 또 다르고, 발레 전공한 애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져야 되고, 목표에 따라서 프로그램, 바로 교육과정 프로그램 제공해주는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거를 맞다라고 판단하고 실행할 것인가는 누가 해줄 수 있냐면 학교에서밖에 판단을 못해요. 학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편성된 교과목의 교육 과정이 다른데 그게 맞다 틀리다를 누가 판단해요? 학교밖에 판단을 못하지. 그래서 판단 실행을 하고 해보면서 안 맞는 점들을 조정하고 피드백을 하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은 예술고등학교에서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부에 다 인가를 받아서 다 편성이 돼 있어요. 하지만 초기에 예고가 몇 개 없을 때, 그때는 교육부에서 이걸 다 만들어줬을까요? 아니죠. 그건 편성해서 올리세요. 올린 거 판단해 줘가면서 이거는 좀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개선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제안하고 선생님들이 또 수정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요. 스킬백의 학교 중심 모형은 현대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이게 채택될 수밖에 없죠. 대한학교가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동일한 교육과정을 한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 예술고등학교, 그다음에 직업고등학교, 다양한 수요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다 대학갈 애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문계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자라는 게 스킬백의 학교 중심 모형이에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와닿지 않아요. 예술고등학교 소수니까. 하지만 미국처럼 날려놓고 알아서 해봐. 공립학교 빼놓고 사립학교는 각자 알아서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버리 힐즈 같은 데는 사립학교가 한 해 그 학비가 애지간한 사람들 직장인의 연봉보다 높아요. 학교 교육비가. 예? 그만큼 정말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다 그런 그 그러니까 미국은 부자들끼리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애지간한 사람 연봉보다 높은 학비를 내는 학교에 애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학교에서 가니 거기서 만나는 애들은 다 부자들일 수밖에 없죠. 다 같은 비버리 힐즈에 사는 아이들끼리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를 쫙 하니 이건 사교육
보다 더 잘된 교육과정을 제공하지 않으면 거기다 비싼 돈을 내고 그 학교를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들이 애들끼리 다 모여갖고 아이비리그 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다 애들이 사귄 애들이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졸업해요. 그래가지고 정치계로 입문을 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가 정치계 쪽에서 많이 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비버리hills 나오는 애들이 거기에서 정치인들이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학교, 그런 데로 가서 정치계 입문해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주지사, 상원의원 되고. 그러니 그 학교는 이러한 모형에 따라서 학교 상황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죠. 상호작용을 하고 각 학생들의 멤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사교육 수준 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게 학교 중심 모형이 미국에 채택될 수밖에 없는 거였던 거죠. 위긴스와 맥타이의 후진 설계 모형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일러를 봤더니 목표 수립을 하고 학습경영 선정하고 학습경영 조직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평가해서 좋은 성적 나오든 안 좋은 성적 나오든 교육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일이 없어요. 안 하는 것만 못해. 그래서 평가가 흐지부지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육 목표 수립을 하고 이 교육과정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놓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립하고 경험 선정하고 조직하는 과정에 평가하다 보면 이게 안 맞는 수가 생겨요. 평가할 내용과 교육 목표하고 안 맞는 수가 생겨요. 목표하고 평가가 안 맞으면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평가 대상자는 뭘 갖고 움직일 것 같아요? 목표대로 안 움직입니다. 평가대로 움직여요. 왜? 평가가 높아야 점수가 높고 점수가 높아야 혜택이 있어요. 목표대로 움직이는 것들은 바보짓이에요. 그러니 앞뒤가 안 맞는 게 생기는 거죠. 자, 우리나라 교육이 교육 목표와 성과와 평가가 일치해야 돼요. 근데 각 고등학교 교육이 학교 평가를 뭘로 합니까? 스스로 평가를 대학교 진학으로 인문계고등학교로 봐요. 그것도 딱 명문대 입학한 사람 수 갖고 따져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애들을 버려요. 한 반에 30명 중에 명문대 안 갈 애들은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버려요. 명문대 갈 애들만 사람이에요. 선생님한테. 그래갖고 걔네들만 집중 케어를 해요. 너 명문대 가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이 왜곡이 돼요. 예, 니네들 떠들지 말고 자. 한다고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왜? 평가가 교육 목표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평가가 뭘로 이루어지냐면 명문대 입학자 수로 돼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 졸업식장에 가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라는 것들을 발표할 때 보면 서울대를 몇 명이 가고 연구대를 몇 명이 가고 뭐 4년대를 몇 명이 가고 이거밖에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왜곡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왜? 목표와 평가가 따로 놀아서 그래요. 뭐 어떻게 일치시킬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다 뭘로 움직이냐면 이 평가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 목표를 세워요. 목표를 세웠다면 측정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측정 가능한 게 목표고 측정 가능하지 않은 그냥 상징적인 내용이다 그러면 목적이에요. 목적과 목표는 달라요. 목적은 평가를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목적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목표들이 세부적으로 정해져야 되고 그 목표에 따라서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칙연산을 계산할 수 있다, 측정할 수 있잖아요. 얘가 문제를 주고 사칙연산을 풀 수 있는지 점수를 매겨보면 알잖아요. 그게 측정 가능할 때, 평가가 가능할 때 그게 목표인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짜요. 이렇게 하면 목표 달성이 된 거다라는 방안을 짜요. 평가 방안이 도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학생이고 교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지, 평가도 잘 받을 수 있지, 그 방안에 맞춰서
학습 계획을 수립을 하면 여기서 따로 놀았던 목표와 평가가 여기서는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목표만 따져서 생각해서 반영하고 얘는 목표 안 따져요. 평가 계획만 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목표와 평가가 일치하고 있으니 자동적으로 일치할 수밖에 없죠. 내가 잘 가르치면 승진을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내가 잘 가르치는 것보다는 교장 선생님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잘 보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설정한 다음에 바로 평가 계획을 목표에 맞춰서 세우고 그 평가 계획을 오픈해 놓고 그 평가 계획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학습 계획을 짜라고 주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목표 달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인사고과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위기인자 벡터의 후진 설계 모형이 나온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목표와 평가가 괴리돼 버리면 왜곡이 된다고요. 학교가 고등학교를 역할을 상실하고 교육을 상실하고 대입 전문 입시기관으로 깔아앉는 것들이 평가에서 좌우된다고요. 그래서 타일러가 목표와 평가가 이렇게 그 목표와 만들고 평가하는 과정이 가는데 얘는 뒤집어졌잖아요. 평가가 이 만드는 것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설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백워드 디자인, 역방향 설계 모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전통적 방식과 2단계, 3단계가 순서가 역전돼 있다. 전통적 방식이 뭐냐? 타일러예요. 타일러가 바이블이에요. 타일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단계, 여기가 이 두 가지가 합해서 학습 경험에 관련된 게 2단계, 3단계가 평가라고 돼 있는데 2단계, 3단계가 뒤집어졌다라고 해서 백워드 디자인 모형이라고 해서 후진 설계 모형이라고 된 거예요. 이렇게 교육과정 모형을 이해를 하시면 중요한 개념들은 다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자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타일러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타일러의 세부 내용들은 정말 많이 또 각각 다뤘어요. 뭐가 다뤄졌냐면 학습경영은 선정의 원리 다뤄졌고 학습경영은 조직의 원리도 다뤄졌어요. 기출문제. 계속 나왔어요. 나온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랬어요. 타일러가. 위기인자 벡터이 따로 나오고 워커 수기 모형 다뤄졌었고 이렇게 다뤄졌다고요. 나온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했다고요. 자, 그래서 타일러가 가장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타일러의 책을 요약하면 딱 이렇게 돼요. 타일러가 책의 내용 안에 교육과정을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목표를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습 경험을 선정을 하고 학습 경험을 조직하고 학습 경험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글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느껴보자고요. 개발하는 과정을 약식으로 하면 돼요. 자, 교육 목표를 수립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 목표를 수립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애들한테는 아무래도 교육 목표를 수립하려면 사칙 연산은 연산에 대한 내용들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연산에 대해서는 가르쳐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으면 경험을 뭘 하면 되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연산을 배우려면 주머니에다가 구슬을 넣고 구슬을 합하는 것들을 통해서 덧셈. 주머니가 몇 개인지 한 개의 주머니 그 구슬이 몇 개씩 들어가 있는데 주머니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곱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주머니를 갖고 하면 아이들이 쉽게 익숙해지겠네? 그러면 주머니 가지고 경험을 시키자. 학습 경험을 선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덧셈을 먼저 가르치고 나면
곱셈이라는 거는 여러 번 주머니를 반복해서 넣은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칙연산을 가르치려면 덧셈을 먼저 가르치고 그 이후에 곱셈을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라고 순서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동일한 주머니를 갖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도. 이게 바로 학습 경험의 조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육 목표는 연산을 가르쳐야겠다. 어떤 경험을 하면 학생들이 재밌게 배울 수 있지? 주머니에다 굿을 넣는 거 갖고 덧셈을 가르치자. 순서로 보면 덧셈을 먼저 가르치고 곱셈을 나중에 가르쳐야겠네? 이게 바로 학습 경험을 조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을 평가를 해갖고 덧셈을 잘 하는지 곱셈을 잘 하는지 해갖고 측정을 해봤더니 평가가 잘 되더라? 이게 평가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면 교육 목표 설정한다는 게 뭔 얘기구나. 이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학생한테 물어보겠죠. 너희들 뭐 공부하고 싶어? 사회는 뭘 요구를 할까? 설문조사에서 우리 ADV형에서 학습자 요구사항 분석하듯이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 가지고 목표 수립했잖아요. 그 목표들 갖다 놓고 어떻게 가르칠 건가에 방안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을 가르치자. 사칙연산을. 주머니 갖고 가르치면 애들이 쉽게 이해하겠다. 아니면 장난감 사오는 거, 학용품 사오는 거 갖고 가르치면 애들이 쉽게 이해하겠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습 경험의 선정이고, 그 다음에 어느 것부터 가르치고 어느 건 나중에 가르치고 어느 건 같이 가르쳐야 되고 이건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순서를 정하는 게 학습 경험의 조직이라고요. 오거나이즈 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경험들의 목록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목록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미술로 따지면 자기 표현을 가르쳐야겠다. 경험으로는 그러면 수채화 그리기를 하면 되겠네. 수채화 그리기는 중학교 때 하고 초등학교로 따지면 크레용으로 그림 그리기를 하면 되겠네. 라는 것들로 경험들을 이렇게 선정할 수 있잖아요. 순서로 보면 초등학교 때는 크레용, 중고등학교 때는 수채화.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할 수 있잖아요. 왜? 이제 자기 통제를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목표와 경험 목록들을 쫙 나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정. 어느 걸 먼저 가르치고 어느 건 나중에 가르치고 조직. 그 다음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평가 방안이 나오겠죠. 이거는 사칙연산 시험지를 내고 몇 개나 푸는지 살펴본다. 이거 평가 방안. 그림 그리는 것들은 크레용 갖고 그림 그린 결과를 놓고 구도와 내용물들이 참신하게 돼 있는지 본다. 점수 매긴다. 수채화 그린 거 선생님이 수행평가 점수 매긴다. 전문가로서 시켜가지고. 딱 하면 평가 방안까지 다 연결되잖아요. 딱 이게 그거 한 거라고요. 이 목록들을 목표에 따라서 쫙 나열하면 엄청나게 많겠죠. 이게 바로 타일러의 함정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수행하는 바인 거죠. 교육 목표를 먼저 논의를 우선을 하고 처방전형이었죠. 선형 모형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선형이잖아요. 선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의 선으로. 선형으로 돼 있고 가치지향적. 여기 뭐냐? 타일 가치지향적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 타일러가 진보주의 철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진보주의 관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철학에 해당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요. 경험 중심 뭐라고 해야 되고 이런 내용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느 철학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탈가치지향적이에요. 일부러 이 사람이 뺐어요. 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 봐. 그걸 다 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 결과를 더 중요시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을 갖게 되는데 일단은 실용적이에요.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목표 설정을 먼저 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요. 수치 부여할 수 있어야겠다. 행동으로 목표를 재야겠다라는 것들이 구체화돼서 드러나는 장점이 있어요. 즉 교육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확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쉬워요. 쉽고 종합적이에요. 이렇게 목표가 있으면 추상화된 목표에 맞춰서 어떻게 구체적인 경험들을 늘 건가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촉발이 쉬워요. 왜? 이렇게 했더니 평가 결과가 좋더라 나쁘더라는 걸 수치로 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육과정이 더 좋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연구를 가능해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죠. 단점은 이 안에 절차는 두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내용을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사칙연산을 선정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림 그리기를, 자기 표현을 위해서 그림 그리기를 넣어야 돼? 빼야 돼? 아무 얘기가 없어요. 내용을 뭘 하겠다는 내용은 아예 없다고요. 내용이 들어가면 가치가 들어가잖아요. 철학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수용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뺀 거예요. 수업이 이렇게 순차적인 흐름으로만 기계적으로 가느냐? 아니고 역동적으로 바뀌는데 역동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주머니 하다가 애들이 지겨워하면 다른 걸로 바꿔서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반영 안 하고 있다고요.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적 행동 파악이 어려워요. 그냥 평가 결과를 통해서 평가 결과가 플러스 나왔으면 얘는 교육 받은 거야. 숫자가 0이 나왔으면 교육 못 받은 거야. 라는 단순하게 보지 안에 내적인 변화의 과정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개발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누가 비판한 거냐면 워커가 비판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해. 실제는 이거하고 전혀 달라라고 워커가 비판한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이거를 안 놓고 이해를 안 한 상태에서 보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았는데 특히 교육과정의 개발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이라는 게 뭔 소리인지라는 게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워커가 이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안에 그럼 목표 설정할 때 그러면 그 책 안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교육 목표의 원천, 어디서부터 교육 목표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느냐라는 원천을 파일러가 뭘로 제시하고 있냐면 학습자가 뭘 공부하고 싶은지, 그다음에 사회에서는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봐야면 그 다 목표 수립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미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면 교과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목표 수립을 할 때는 선택 기준이 철학과 심리학이 들어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구체화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보면 요구사항을 물어봐요. 너 뭐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회는 뭘 요구할까? 해서 목록을 쫙 보면 한 3천여 개가 목록이 나와요. 쫙 목록이 3천여 개가 나와요. 이 3천여 개를 교육 목표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교육 그 목표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3천 개 중에서 교육 철학에 근거해서 가치 있는 거는 가르치고 가치 없는 거는 빼자. 중복된 거는 하나만 넣자 해서 3천 개를 다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쫙 철학을 근거로 해서 철학에 근거해서 1,000개를 추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3천 개 다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엄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철학이 1차 체로 체가 되는 거예요. 철학에 안 맞는 거, 강령에 안 맞는 건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1,000개 목표가 돼요. 목표에 따라서 되면 이 1,000개 목표 중에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봤더니 초등학생은 구체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목표들이다. 그러면 500개 정도는 초등학교에 내려보내요. 나머지 500개 추상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형식적 조작기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중고등학생으로 뿌리는 거죠. 그래서 1,000개 교육 목표를 초등학교로 500개, 중고등학교로 500개를 내려보내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학생의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 심리학이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2차체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은 여기서 넣겠다 빼겠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거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자,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해요. 넣자 빼자를 결정하는 거는 주로 교육 철학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1차체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목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 목표가 그래서 500개씩 만들어졌잖아요. 초등학교 500개, 중학교 500개.
이 목표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타일러가 이 책에다 담아서 얘기를 했다고요. 이 3,000개 이거는 예니까 개수가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표를 선정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거는 바로 포괄적인 목표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애들이 배울 수 없는 교육 목표를 초등학교에다 배치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타일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선정 기준을 이렇게 포괄성, 일관성, 실현 가능성이라고 뒀어요. 타일러가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온갖 교육학자들이 이것저것 와서 목표 선정에 있어서는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하고 막 넣었어요. 하지만 타일러는 이 세 가지만을 얘기를 했던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논술 출제자 입장인데 일반적인 교육목표 설정 기준을 쓰세요 라고 해버리면 여기다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민주성하고 넣었어요. 그러면 그거 틀렸다라고 주장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니 일반적인 진술의 그 유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진술의 원칙을 쓰기보다는 타일러가 얘기한 원칙을 쓰라고 하는 게 채점이 엄청나게 쉽겠죠. 타일러 기준으로 따지면 민주성이라고 내가 얘기한 거는 틀렸단 말이에요. 타일러는 포괄성, 일관성, 실현 가능성만 얘기를 했지 민주성은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논술에 나오는 거는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거 쓰세요. 일반적인 교육 목표 진술의 원칙을 쓰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타일러의 진술 원칙 쓰세요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여기 그 주머니에다가 사칙연산을 할 수 있는 이 경험을 선정을 했잖아요. 아니면 고무농적기 만드는 거 선정했어요. 크레용으로 그림 그리는 거 선정했어요. 그럼 경험들이 쫙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목록들이 쫙 있어요. 아직 1학년 1학기 때 가르쳐야 되는지 4학년 1학기 때 가르쳐야 되는지 이건 아직 몰라요. 경험들만 쫙 목표에 따라서 나열을 했어요. 초등학교 목표 500개에 따라서 학습 경험들을 쫙 선정을 했어요. 그게 바로 학습 경험 선정이에요. 이 선정을 할 때는 목표 달성에 유용한 학습 경험을 선정해야 되죠. 목표에 맞는 학습 경험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정을 할 때는 원리가 필요한데 이 주머니에다가 굿을 넣는 걸 가지고 선정할 수도 있고 다른 걸 선정할 수도 있겠죠. 뭐 매듭을 가지고 뭐 사칙연산을 한다든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겹치는 게 있으면 뭔가 하나를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주머니에다가 굿을 넣는 걸 갖고 사칙연산을 가르칩니다라는 그것들에 대한 원리가 있어야 돼요.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판단 근거로 제시하는 게 이 선정 원리고 기회의 원리, 만족의 원리, 가능성의 원리, 일목표 다경험, 일경험 다성과의 원리를 타일러가 그 책에다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 이후에는 뭐 공공성도 들어가고 뭐 민주성도 들어가고 오만 원리들이 다 들어갔지만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거죠. 타일러가 얘기한 이 원리들만 이거는 맞다 틀리다를 명확하게 넣을 수가 있죠. 책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타일러가 얘기한 기회의 원리란 무엇입니까? 학습 경험 자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회의 원리예요. 만족의 원리란 무엇입니까? 라는 걸 물어봤어요. 만족의 원리란 학습을 경험의 선정을 통해서 학생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선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고무동력기를 만드는 경험을 선정한 것처럼 였던 거죠. 가능성의 원리는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학습 가능한 학습 경험들을 선정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애들에게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추상적인 내용도 가능한, 그러한 가능한 학습 경험을 선정해야지 가능하지 않은 걸 선정하면 안 됩니다라는 게 가능성의 원리예요. 일목표 다경험이라는 건 교육 목표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선정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고, 일경험 다성과는 하나의 학습 경험을 선정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험을 선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고무동력기.
고무동력이면 손으로 제작하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을 움직이는 것들의 경험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고무동력기를 통해서 양력에 대한 이해, 비행체가 날아가는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족감을 줄 수 있어서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심미적인 부분을 반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험을 선정하라는 게 학습 경험 선정 원리로서 타일러가 얘기한 거예요. 더 넣는다면, 더 추가로 넣는다면 공공성 넣었어요. 그럼 그거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민주성 넣었어요. 경험. 민주적인 학습 경험이 들어가야지 일방적이고 강요적인 경험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타일러는 이것들만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딱 이걸 물어봤다고요.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에서 보면 그러면 어느 경험을 먼저 넣고 어느 경험을 나중에 넣을 건가예요. 예를 들어서 주머니를 갖고 덧셈하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곱셈하는 경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는 덧셈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곱셈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곱셈을 이해시키려면 어렵다고요. 하지만 덧셈을 이해하고 나서 이거를 반복해서 더하는 거야. 그러면 쉽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한 것들의 조직의 원리는 종적 조직과 횡적 조직이 있는 거죠. 종적 조직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덧셈을 한 다음에 곱셈을 가르쳐요 같은 동일한 과목 내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종적 원리예요. 횡적 원리는 뭐냐면 이 주머니를 가지고 구슬을 가지고 덧셈을 가르치려면 구슬이 뭔지 주머니가 뭔지가 이미 다른 과목에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국어 시간에 주머니가 뭔지를 가르쳤어야 된다고요. 산수하면서 주머니도 가르치고 구슬도 가르치고 뭐 비행기도 가르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바로 횡적 조직이에요. 그래서 종적 조직에서는 계속성. 자, 뭐냐? 덧셈에서 수 개념을 익히고 곱셈을 할 때도 수 개념을 또 익히죠. 계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반복돼야 된다는 거죠. 계열성이라는 게 일관된 경험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덧셈에서 덧셈을 반복하는 게 곱셈이라고 해서 덧셈이라는 경험이 반복돼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계열성이에요. 동일한 계열이라고 해요. 덧셈과 곱셈은. 이게 종적 조직의 원리. 이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통합성이라는 건 국어 과목과 산수 과목의 통합성.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도형을 알아야지 연산을 알 수가 있고 연산을 알아야지 확률을 알 수 있고 확률을 알아야지 통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계속성과 계열성의 원리죠. 국어에서 가르친 내용이 미리 가르쳤어야지 산수에서 따로 가르치지 않고 할 수가 있다. 이게 통합성이에요. 이게 바로 조직의 원리. 이것 말고도 조직의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시험에 나오기가 쉬운 건 뭐냐? 타일러가 얘기한 조직의 원리 세 가지를 쓰세요 하면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쓰기가 좋겠죠. 말고 다른 조직의 원리가 있어요? 있어요. 하지만 누구의 무슨 원리를 쓰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면 출제자가 머리에 쥐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쉬운 거죠. 그 다음에 평가는 목표 도달 여부 확인이에요. 자, 타일러는 행동 목표로 했어요. 사칙 연산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으면 1, 없으면 0. 그래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행동 목표를 해야지 측정이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측정 지표의 숫자가 높을수록 강점을 지니는 거고 제대로 교육이 된 거고 아니라면 제대로 교육이 못된 거다라는 걸 통해서 교육과정의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목표 달성 정도를 달성률을 절대평가를 통해서 도출을 해내면 그 과정이 잘 된 건지 못된 건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거고 그런 것들에 필요한 효율성 점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교보제로서 여기 주머니하고 구슬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건 싸단 말이에요. 근데 비싼 걸 써야 된다 그러면 들인 노력에 비해서 얻는 효과는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효율성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가장 골간이 되는 과정이에요. 여기 원리들은 그래서 이 개념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일목표 다경험이라는 게 무슨 원리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그건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일경험 다성과는 무슨 개념입니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성이라는 게 무슨 개념입니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타일러가 무슨 얘기를, 선정의 원리를 뭐를 제시를 했나요?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나오기가 쉽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목표 설정에서는 포괄성, 일관성, 실현 가능성을 얘기를 했어요. 아직 안 나온 부분, 나온 부분이에요. 하지만 교육과정에서는 나온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왜? 교육과정에서 아까 그 긴 게 다 빠진다고요. 나올 게 그러면 이런 거밖에 없다고요. 교육과정에 유용하고. 더군다나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들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모형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다음 시간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만큼 오늘 한 내용이 거의 교육과정에서 한 60%쯤 차지해요. 교육과정 개발 모형 간의 비교. 그다음에 타일러가 했던 얘기들 중에서 왜 중요한지,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지들이 한 60%쯤 차지한다고요. 40%쯤은 어디 들어가냐면 교과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 교과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교육 목표는 뭐고, 교육 과정의 내용은 어떻게 돼 있고, 교수학습법은 뭘 채택하고 있고, 교육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고, 특징은 뭐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현행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고 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바로 이 모형 말고 중요한 거는 이거였던 거죠. 이 두 가지가 6대4로 나옵니다. 이게 4예요. 보세요. 2016년 전시, 2014년 추시. 2019년 정시, 2018년 정시, 2015년 정시. 더 있어요. 타일러가 더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자주 나왔던. 나온 게 또 나와요.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때가 거기밖에 없어요. 교육과정은 허세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번 다뤄지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하호에 대한 게 교수학습법이면 허세에 대한 내용이라서 매번 다뤄질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 분량이 작다고요. 나온 게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교육과정에서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